안녕하세요. 도전운전면허학과 시험의 김선철입니다. 면허증 취득을 목전에 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심정을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심정이시냐? 대부분의 말씀들이 도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과연 뭔가를 알고 도로에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이 도전운전면허학과 시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뭔가를 알고 나가는 분하고 그냥 무작정 나가는 분하고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차와 정차, 두 번째로는 건널목 통과 방법, 세 번째로는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네 번째는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다섯 번째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주정차인데요. 자, 가장 심각한 난이 주차난입니다. 자, 면허증을 취득하는 인구는 많은데 누구나 다 차를 갖고 싶은 심정은 계시겠지만 도로에 나가 보시면 정말로 돈을 내고 하는 이런 유료 주차장에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꼭 주차와 정차, 이런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주차, 정차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차란 말은 뭡니까? 물론 차를 세워도 차를 세워놓고 5분 이상 걸리는 거를 주차, 5분이 안 되게 세우는 거를 정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주정차 금지 장소나 주차 금지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금지 장소와 주차 금지 장소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와 주차 금지 장소를 비교해 보니까 총 12군데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 외우질 않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주정차 금지 장소,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장소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을 통해서 이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의 금지 장소. 첫 번째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두 번째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도로. 세 번째로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자, 네 번째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다섯 번째 버스 정류장 표지, 이런 선으로부터 10m 이내. 여섯 번째로 도로공사구역으로부터 5m 이내. 네, 다음은 주차 금지 장소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금지 장소는 중요하니까 확실히 외워두시고 주차 금지 장소는 잠깐만 세워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약하게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정차 금지 장소에 보시면, 자, 우리가 도로상에 차만 세웠다 하면 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같은 장소를 말고도, 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으로 돼 있다. 이 역시 주정차 금지 장소지요. 또 하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잠깐은 세워도 되는 주차 금지 장소를 말합니다. 자, 아무리 여러 가지 장소를 외워놓고 면허증을 취득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 차를 모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위반이 주차 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단속이 되는데요. 자, 이 주차 위반은 경찰 공무원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이라고 그러죠. 자, 주차 위반을 해서 단속된 경우에 경찰 공무원한테 단속이 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다 얘기를 해서 그 주머니에 있는 스티커를 발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군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면 이때는 유리창에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라는 이런 노란 스티커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조치는 그 필기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의 조치사항이 뭐냐? 역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찰 공무원의 조치사항은 뭐냐? 이런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표지가 붙어있는 차를 경찰관 눈에 띄면 이 차를 이동해서 보관해 놓는 게 경찰 공무원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만 하면 안 되는 장소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금지 장소.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 터널안 다리 위, 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자, 이러한 장소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금지 장소를 더 유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차를 몰다 보면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철길 건널목을 건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옳을 바른 방법인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건널목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 영어로 스톱이라는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이 스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차가 다 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를 살피고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 철길 건널목을 건너가시다가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이 조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두 번째는 철도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차량을 나중에 이동을 하는 이런 순서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낮에만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야간에도 차를 몰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등화를 킬 때는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등화를 킬 때의 에티켓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등화를 킬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고 전조등의 빛을 하향을 해야 되고, 일시 등을 끄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를 때에는 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야간에도 켜야 되는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밤에 자동차들이 어떤 등을 켜고 다녀야 되냐 이랬더니 어느 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라이트라고. 자, 필기시험에 과연 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들이 켜야 되는 이 등을 잠깐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등을 킬 때는 자, 핸들 옆에 보면 이 방향지 등을 켜는 이런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오르고 내리면 방향지시 등, 다시 말해서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켜는 거지만 이 등화는 이 끝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켜게 돼 있죠. 자, 이걸 한 번 켰을 때는 차폭등, 미등, 두 번 켰을 때는 전조등, 번호등, 이렇게 모든 자동차가 야간에 켜야 될 등화에는 4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실내 조명등이라고 해서 차 안에 있는 등까지 이렇게 켜고 다녀야 되는 차는 승합 자동차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 모든 차들이 도로에 다니면서 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도로상에 간혹 가다 보니까 이 과적 차량 검문소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이 승차 적재 안전기준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차에 탈 때는 몇 명까지만 태워야 되나, 짐을 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실어야 되나, 이런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기준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차 정원,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만 태우고 갖고 다니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은 승차 인원인데요. 고속도 운행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제외하고 승차 정원의 11할, 다시 말해서 10명 이상 타는 차에 1명을 태우고 다니라는 얘기고요. 적재 중량의 11할이라는 말은 이 10톤짜리 트럭이면 1톤 정도는 더 실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재 용량이나 자동차 길이의 10%라는 얘기는 10m짜리 차라면 1m 정도는 더 싣고 다녀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비불량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불량차란 자동차만 따로 관리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정비불량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이런 정비불량차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필기시험에는 뭘 물어보냐면 이 자동차 정비불량차, 이런 정비불량차를 정비해주는 이 정비 확인권자가 누구냐? 지방경찰청장이라고 알고 계시고, 이 정비불량차의 정지기간은 며칠이냐? 요 10일, 이 기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입니다. 과연 도로상에서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첫 번째로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면허 운전에 관한 이런 내용을 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 둘째는 정기적성 검사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1년 초과 면허증 갖고 운전하는 것. 세 번째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자, 네 번째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 다섯 번째는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것. 여섯 번째는 면허 외에 운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2종 면허로 1종 차량을 운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음주운전인데요. 이 무면허 운전도 중요하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요즘에 음주운전자가 무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반드시 필기시험에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자, 첫 번째로 그냥 음주운전이라는 말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 말이 주치운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만치운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주치라는 말은 보통 설명을 안 드렸지만 술을 적게 마신 거, 만치운전이라는 건 많이 마신 걸 말하죠. 근데 경찰관이 이 술 냄새를 맡고 술을 조금 마셨다, 많이 마셨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음주 측정을 해서 이 나오는 수치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0.05%에서 0.09% 사이에 해당되는 거를 주치운전, 0.1%가 넘어가면 요거는 만치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0.05%에서 0.09% 사이에 해당되면 면허 정지 100일이 되는 거고요. 0.1%가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 이 간혹가다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얘기는 면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술을 조금 마셨으면 분명히 불었을 텐데요. 이 음주 측정에 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마신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취소 처리가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흙탕물을 튀어서는 안 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썬틴 말입니다. 과연 이 썬틴이 법으로 과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아마 글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명확히 돼 있는 거는 이 썬틴의 기준은 법으로 그 10m 이내에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10m 뒤에 가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식별이 가능하면 괜찮은 거고, 다시 말해서 10m 뒤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요거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밖에 나가 보시면 은색으로 돼 있는 이런 썬틴이 있습니다. 요거 절대로 위반이죠. 그것만 피하시면 아마 대부분들이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도로에 나가 보시면 이 무인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측정기 탐지용 장치라고 해서 이 카메라가 알려주는 이런 삑삑대는 거를 달고 다니시는 분면서 이 자랑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야, 이런 거 역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달고 다녀서는 안 되고, 다음에 이 노상에서 시비 다투는 행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차를 빼야지만 다른 차한테 방해가 안 되는데, 이런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노상 시비 다투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급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급가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이런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운전자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알다시피 그 핸드폰 있죠. 자, 이 핸드폰 역시도 법으로 크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 6만 원의 벌점이 15점씩이나 되는 이러한 중요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라는 거 꼭 매셔야 되겠죠. 생명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운전자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이 고속도로를 내가 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고속도로에는 무엇이 금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와 틀린 다른 길이 있는지, 그래서 고속도로에 나가보시면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이 여러 가지의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 차로를 화면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 차로, 화물의 적재 등 완속차, 느리게 가는 차가 오르막을 오를 때 이용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차로라고 해서 이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속차로라고 해서 고속도로 이탈 시 감속하는 차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차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말뜻이 뭡니까?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횡단. 두 번째, 유턴. 세 번째, 후진.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되냐? 자, 이 고속도로는 횡단, 유턴, 후진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면 무조건 다음 인터체인지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보면 버스 전용차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전벨트. 자, 일반 도로에서는 앞사람만 매면 되지만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는 전원이 다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과연 트렁크에 뭐가 실려 있는지. 자,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는 차 안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휴대하고 다녀라. 이런 법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계신 차에는 분명히 고장 차량 표지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경우에 이 첫 번째, 이 고장 차량 표지판을 100m 뒤에 설치를 해라. 두 번째는 이 고장 차량 표지판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야간에 대비해서 200m 뒤에 고장 차량 표지판을 이 추가로 적색 섬광 신호라는 빨간 등에 이런 적색 섬광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500m 후방에서 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분들을 좀 아시고, 다시 한번 이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조치사항들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고장시 조치. 자, 고장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동을 시키고, 다음에는 고장차의 본넷이라고 그러죠. 본네트 또는 트렁크를 열어서 고장차임을 표시하고, 세 번째로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고장 차량을 표지판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의 경우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운전면허증 따는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면허증을 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사람조차도 모릅니다. 왜? 면허증에 분명히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면허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다름 아닌 지방경찰청장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서울에서 면허증을 따시는 분들은 서울 지방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교부해 주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겠고요. 자, 면허증을 정지시키는 사람은 또 누구고 취소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간혹 가다가 이 면허 정지는 지방경찰청장이 한다라고 답을 하시고, 면허 취소는 또 경찰서장이 하신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허증을 정지나 취소 다 같이 면허증을 교부해 주는 사람이 똑같이 하죠. 그래서 면허증을 정지시키는 사람도 지방경찰청장, 면허증을 취소시키는 사람도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자, 그럼 이 면허증을 따는 시험에는 과연 몇 가지 시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따져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면허증을 취득하시려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1종 할 수 있나 2종 할 수 있나 이런 시력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적성시험이 있고요. 이 적성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학과시험 날짜가 잡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시험이 필기시험. 자, 1종은 70점에 합격을 해야 되고 2종은 60점에 합격입니다. 물론 문제는 5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다음은 기능시험이죠. 그래서 기능시험은 1종, 2종 똑같이 80점. 마지막으로 보는 도로주행시험은 5km 주행시험을 보되 70점이 합격 점수입니다. 이렇게 면허증을 따는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면허증을 따는 나이도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면허증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이겠지만 이 면허증을 따는 시험에는 1종 보통, 2종 보통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왜?
자동차 면허증을 따시는 분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그냥 몰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차 배달하는 오토바이 보이시죠? 그 오토바이를 50cc라고 합니다.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88이다, 100cc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좋다고 만들어지는 오토바이가 125cc. 그래서 이 면허증을 따시는 분들은 50cc부터 125cc까지의 오토바이를 몰 수가 있다. 이 면허증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고 합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나이가 만 16세. 여러분들이 따시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만 18세. 마지막으로 이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 왠지 큰 면허증이죠. 이 면허증을 따는 나이는 만 20세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지만 따는 면허다. 이 말은 뭡니까? 면허증 없는 사람은 절대로 딸 수가 없고 이미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1년 이상 된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면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면허증 중간에 보시면 적성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학원에 입학했을 때나 면허증을 처음 따셨을 때 그 신체검사 받는 거하고는 틀린 말이고 이 면허증을 취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받아야 되는 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 사람이 혹시 장애인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정기 적성검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 면허증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자, 1종은 7년에 한 번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5년에 한 번. 자, 2종 오토 면허를 하시거나 2종 면허를 따시는 분들은 장애인도 딸 수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적성검사가 없는 대신 9년에 한 번 갱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수시적성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수시적성검사라는 말이 뭡니까? 정기적성검사라는 말은 아무 이상이 없이 면허증을 처음 따신 분들이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7년에 한 번, 그 9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받으라는 게 정기적성검사고요. 이 적성검사를 끝내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다리 한쪽을 잃은 장애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발견됐다면 이 사람은 딸 수가 없지만 면허증을 취득한 지 7년, 9년, 5년 후에 이렇게 몸에 변화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적성검사를 해라. 그래서 수시적성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성검사하고 수시적성검사 두 가지 다 미리 받지는 못하는 거고 반드시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받으라는 게 이 면허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과 몇 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자, 다음에 이 적성검사 기간이 이 제대로 받게 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죠. 자, 여러분도 아마 이 면허증에 있는 거는 분명히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럼 면허증에 적혀 있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분명히 법규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면허증에 적혀 있는 기간을 넘기는 사람은 법규를 위반했다라고 그래서 범칙금을 물게 돼 있죠. 근데 이 범칙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범칙금을 물되 그 아까 말한 7년, 9년, 5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받아야지 1년이 지나도록 받지를 않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이 국제운전면허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는지 그럼 과연 이 국제운전면허라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끼리 맺은 면허증입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럼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 나라 면허증 갖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면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끼리 맺은 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게 세부적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만들 경우에는 이 발급한 일로부터 1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운전할 때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다. 이 말이 뭡니까? 면허증을 정지나 취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과연 이 면허나 정지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나 취소가 되는 그 이유를 보면 면허증을 따가지고 나서 10년 있다 정지나 취소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정지되는 사례가 면허증을 취득한 지 3개월 안에 이렇게 정지나 취소가 되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허가 정지가 되는 사유가 몇 가지나 있는지, 취소라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 정지가 되는 사유는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한 번에 정지되는 사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정지가 되는 거 40일 정지되는 게 있습니다. 자, 40일 정지가 되는 게 뭡니까?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40일 정지. 자, 그 다음에 90일 정지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내서 사람 한 명을 사망시켰다. 자, 이러면 90일 정지가 되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음주 검문에 걸려서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9%에 해당되면 요 100일 정지, 요 세 가지 사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취소가 되는 사유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벌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위반한 벌점이 121점이 넘어가면 취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됐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음주로 해서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어가면 1년에 해당되는 취소를 받게 됩니다. 그럼 1년보다 더 큰 취소기 때문에 2년 동안 취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취소가 된 사람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 사람들이 차를 또 운전한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드린 그 무면허 운전이 2년에 해당되는 취소가 되겠고요. 3년 동안 취소가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자, 음주로 해서 교통사고를 3번 이상 내면 3년. 4년은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4년. 가장 큰 5년에 해당되는 거는 음주로 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아니면 무면허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아니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이렇게 죄가 세 가지가 합쳐지면 5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취소되는 기간을 어렵게 얘기를 하면 필기시험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절대로 면허증을 바로 딸 수 없고 이렇게 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못 따는 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가장 긴 게 뭐냐? 5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취소가 되는 그 1년짜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을 한번 통계를 해봤습니다. 평생 동안 몇 번 정도 위반을 하는지. 그래서 이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몇 번 정도 위반을 하는지를 통계를 해봤더니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도 평생 살면서 3번 정도 위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그러죠. 자, 필기시험에 마찬가지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범칙금을 무슨 수로 다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반을 보니까 신호 위반, 운전 중에 핸드폰을 했다, 아니면 과속을 했다,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 제가 지금 드린 위반은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신 위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위반은 범칙금이 다 똑같습니다. 얼마냐? 6만 원이죠. 자, 근데 난데없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위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상에서 고속 공회전을 5분 이상 했다든가 아니면 노상에서 시비 다투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범칙금이 얼마냐? 이렇게 위반한 내용 자체가 길고 잘 들어보지 못한 것은 4만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되고
자, 지금 말씀드린 6만 원, 4만 원은 승용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위반한 내용이 크게 바뀌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차종이 바뀌어 나옵니다. 그럼 6만 원, 4만 원은 승용차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승합차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승합차라는 말은 분명히 승용차보다 큰 차이기 때문에 만 원이 비싸죠. 그래서 똑같은 신호위반을 해도 승합차라고 물어보면 7만 원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고속 공회전을 5분 이상 했는데 승합차가 위반하면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차가 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승합차는 5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화물차를 또 물어봅니다. 예전에 첫 시간에 제가 2종 보통 갖고 몰 수 있는 트럭이 몇 톤 트럭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종 보통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4톤 트럭까지 몰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물차가 위반을 하는데 꼭 4톤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4톤이 안 되는 트럭이 얼마냐? 이때는 승용차랑 똑같이 6만 원, 4톤이 초과하는 건 7만 원. 다시 말해서 긴 위반들은 위반한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이다. 4톤이 안 되는 트럭은 4만 원, 4톤이 넘는 건 5만 원에 해당되겠죠. 자, 어떻게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찰관한테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돈, 이 범칙금을 내라는 쪽지를 받게 되죠. 그럼 과연 이 쪽지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 모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딱지라고 하죠. 그럼 과연 이 법규 책자에 딱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관들이 본인들한테 드리는 쪽지, 다시 말하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자에게 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돈, 범칙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알려주는 처분을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 쪽지를 받게 되면 바로 돈을 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반은 해놓고 막상 이 돈 낼 날짜가 다가와지면 생돈 나가는 것 같다.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 또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 안에는 반드시 며칠 안에 내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필기시험에 내놓겠다는 얘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날짜에 내면 이런 문제가 출제될 리가 없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안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1차 납부 기간은 10일. 10일 안에 안 낸 사람들 때문에 2차 납부 기간을 또 만들어 놨죠. 그래서 2차 납부 기간은 20일. 대신에 20%의 가상금이 붙습니다. 자, 요게 쉬운 문제고요. 근데 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 안에 들어있는 요 기간에 내면 문제가 없는데 요 기간이 지나도록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이 60일 사이에 과연 집으로 무슨 말이 날아오냐? 자, 제일 먼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돈을 내라. 그 쪽지를 출석 지시서라고 합니다. 출석 지시서. 자, 이때 가서 경찰서에 가서 내게 되면 50%의 가상금이 붙고 마지막으로 2달 사이에 보내주는 쪽지의 이름을 즉결심판 청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냐? 자, 이때 바로 면허정지 40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허정지가 되는 사유 1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과 어려운 이 머리 아픈 이런 법규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필기시험의 합격보다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알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가지고 나중에 꼭 이 도로교통법은 생명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습이 꼭 미래의 우리나라의 운전자 모습이 되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꼭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도록 꼭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